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역대급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4,500km를 날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쏜 것 중 최장거리입니다. 일본 상공위로 날아가면서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고 이 4,500km 그 거리 그대로 밑으로 쐈다면 미국 괌까지 닿습니다. 이 괌은 미국 영토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최대 미군 전략기지가 있죠. 요즘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 장관은 다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오전 7시 23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4,5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 중 비행거리가 가장 깁니다. 정점 고도는 970km, 속도는 마하 17까지 탐지됐습니다.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발사 각도를 정상 각도로 조정해 최대 비행거리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양에서 괌의 미군 앤더슨 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남방삼각동맹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도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미 공군은 오늘 오후 F-15K와 F-16 전투기를 동원한 공격탄대 비행과 함께 GPS 유도폭탄인 제2단 폭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주 또는 한 달 후 언제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당장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이전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도쿄 시내에 오늘 울린 경보음입니다. 북한이 예고도 없이 쏜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엔 대피령이 내려졌고 신칸센 열차도 멈췄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오늘 쏜 미사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쿄 시내 출근길에서 경고음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삿포로 지하철역 전광판은 운행 정보가 사라졌고 일부 신칸센은 멈췄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자 오전 7시 27분부터 제2얼럿이 바로 작동해 도쿄를 비롯해 아오모리, 홋카이도까지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통과한다는 제목의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잦아진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까지 담아 인근 역을 지나는 일본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텔레비전見て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ね。あんなのがテロップに出て普通はあんなことないの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발사된 이번 미사일은 일본 아오모리 현을 지나 동북지방 약 3,200km 지점에 떨어졌는데 일본 정부는 5년 전 발사했던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4,600kmは最長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 기시다 총리는 폭거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미국 백악관은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 거리가 4,500km, 아까 일본은 뭐 4,600km라고 하던데 네. 역대 가장 길게 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의 각도를 이렇게 높여서 발사를 해왔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1,000에서 2,000km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4,500km로 북한의 역대 중장거리 미사일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겁니다. 5년 전 사거리는 약 3,700km였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약 800km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 4,500km의 의미가 네. 자, 미국 이 전략 자산들이 모여 있는 미국 괌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긴장을 할 것 같고 일본은 정말 놀란 것 같고요. 오늘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평양에서 괌 앤더슨 기지까지의 거리가 약 3,400km입니다. 오늘 미사일 사거리 4,500km만 보면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이의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요. 괌 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데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괌이고요. 군사력, 미사일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결국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동시 핵타격이 가능하다고 위협을 한 것이죠. 유사시 전략폭격기 등 괌에 배치되어 있는 이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오게 되는데요. 이런 미군의 확장 억제 능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대응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속도도 눈에 띄는데 마하 17, 시속 2만 킬로미터예요. 네. 이 속도로 날아가는 걸 요격은 가능한 겁니까? 마하 17 그러면은 이제 우주 로켓이 날아가는 속도예요. 굉장히 네. 빠르죠. 누가 어떤 위치에서 또 무슨 미사일로 요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도가 970km로 관측이 됐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이 패트리어트는 40km, 그리고 사드는 150km를 사거리로 둡니다. 미사일 종말 단계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이제 미사일이 오늘 자신의 영공을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이 요격은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게 사실 논란거리인데요. 일본은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고 대신 이지스함이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3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고도 한 500km 정도입니다. 역시 오늘 북한 미사일 고도인 970여 킬로미터에 못 미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게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발사 직후부터 이걸 탐지하고 추적을 했지만 낙하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파괴 조치를 실시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격이 쉽지는 않은 거군요. 네. 자, 북한이 그런데 정말 요즘 많이 쏩니다. 열흘새 5번을 쏘고 있는데 이례적인 거죠. 맞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모두 이렇게 4번밖에 쏘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무려 21번. 발수로 보면 39발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켐스 등 이 미사일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도발이 과거와 비교해서 과감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미 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미 핵함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한 직후부터 심지어 훈련 도중에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는 등 미국 눈치조차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북한은 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핵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의 탄도 부분에 전술핵을 실어 보내기 위한 시험을 했다는 분석, 이게 지금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국감이 열렸어요. 국정감사,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아니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킬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을 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용성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합의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폐기 가능성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아직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당분간 긴장이 좀 높아질 것 같네요.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였습니다. 자,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격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 감사원은 더 이상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도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거죠. 대신 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감사원이 결국 서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다 해도 문 전 대통령 측 반응은 똑같지 않겠느냐며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종료하는데 중간 감사 결과를 이쯤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며 중간 감사 결과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확보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건 조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좀 더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정부의 총직한 사냥개를 자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제출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LA 뉴스 최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 감사원 감사에 힘을 실은 거죠.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여야는 역시나 이 사안으로 충돌했습니다.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아는 기자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하려 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날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정치 탄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성역 없이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만 탄압하고 있는지 쭉 말씀. 여야는 감사원을 향해 무례하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무례할 뿐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감사입니다. 그것이 국민과 유권자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태도입니다.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약속했었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상황을 피해 나가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이제 저희가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이 감사원은 무엇을 조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감사원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때 이제 최초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이대준 씨가 피살되기 전 3시간 동안의 대응과 사망 후 약 11시간 동안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반쯤 당시 군 당국은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관련된 첫 보고는 6시 반쯤 서면으로 이뤄집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이대준 씨는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런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당시에 뭐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지시는 없습니다. 유족들이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첫 보고 피격 당할 때까지 바로 이 3시간을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묻고자 했던 겁니다. 자,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러면 고 이대준 씨가 사살당했다는 이 보고를 언제 받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살 첩보 입수 11시간 뒤인 이 다음 날 아침에서야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첫 대면 보고를 받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을 뺀 채 새벽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것도 수집된 첩보가 대통령에게 보고될 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11시간 뒤에 첫 대면 보고를 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던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면 보고를 받고 내놓은 반응은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였습니다. 만약에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대준 씨가 피살당했다는 사실이 명확치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보고자들이 이대준 씨가 피살돼 소각됐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했는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자, 윤 기자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 보고를 할 때는 추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월북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도 좀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첫 서면 보고 당시엔 서해 공무원 북한 해역 추락 이렇게였는데 다음 날엔 월북 가능성, 이틀 뒤엔 월북 추정으로 결론이 바뀌는데요. 감사원은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성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뭐 일부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를 종료하는데 이때쯤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윤수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간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상임위마다 파행과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외교부 국정감사는 박진 장관의 참석 여부로 충돌이 벌어졌고 결국 개회하자마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아직 사석도 아닌 현장에서 EXX라는 용어를 썼다. 주변에 우리 장관과 안보실장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가면서 혼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MBC가 녹취를 했습니다. 논란 발언 영상 상영을 놓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오후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의 미국에서 바이든 발언을 비하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대통령 말씀할 때 바로 옆에 계셨죠. 직접 어떻게 들으셨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급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상당히 사람이 많고 소음이 많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오전 감사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 장관의 퇴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난장으로 만드실 겁니까? 정리하기 전에 박진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니 지금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지금 수도 안 했는데 무슨 발언을 해요? 오후 속개 후에야 답변 기회를 얻은 박 장관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거치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이번 순방 행사가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책은 경청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장관 없이 치러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이 총공세를 펴자 여당은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대 박사 논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도 그날 막 파서 찍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위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연구 부정 행위 중에 가장 심각한 행위입니다. 2009년 김 여사가 게재한 논문 2편이 다른 논문의 연구 데이터를 베꼈다는 겁니다. 야당의 논문 재조사 요구에 교육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적인 논문에 대해서는 소속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우리 국정감사장에 끌어들여서 창피를 주거나 국정감사장을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로밖에는 국민들이 보지 않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으로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논문 3페이지 중에 1페이지는 완전히 통째로 베꼈다는 겁니다. 해당 대학의 발표를 존중하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얘기한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 표절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악습은 사라져야 된다. 증인 출석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감 출석을 피하려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한 건 절차적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농협은행과 현대백화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경찰은 성남FC에 후원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이 검찰은 6개 기업을 모두 압수수색하면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장소는 모두 7곳. 농협은행과 현대백화점 등 성남FC 후원 기업입니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 후원건만 뇌물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청 전 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네이버, 차병원을 포함해 성남FC 후원기업 6곳 전체로 강제수사 범위를 넓힌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협은행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남FC에 51억 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2조 원대 성남시 시금고 지정계약 체결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가 낸 각 5억 원대 후원금도 성남시의 인허가 특혜 대가인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저희 독자적인 어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 전 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버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형 집행을 한 달간 정지한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한 달간 형 집행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정 전 교수 측은 낙상사고로 하지마비 증세가 있어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불허했지만 같은 사유로 3주 만에 형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겁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석방 결정에 감사하다며 치료와 재활 등에 전념하며 재판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오늘 구치소에서 외출해 병원에 있다가 형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간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정 교수는 다시 검찰에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어떤 국감일까요? 네, 디지털 국감입니다. 디지털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거든요. 보시죠. 노트북에 지금 업로드가 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 파일이 없어요. 여당은 주고 야당은 안 주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국정감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해서 어떡해요? 컴퓨터 부팅이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첨단 인터넷 기술을 관리해야 될 과기부에서 이 또한 또 웃음거리가 됩니다. 사과 한 말씀 하세요. 요즘은 회사도 이제 종이 대신 파일 보고 회의를 하는데 국감장도 그렇게 바뀌나 보군요. 네, 국감 때마다 수백만 장의 종이가 사용되다 보니 의원들이 종이 없는 국감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세대 간의 의견이 갈립니다. 피감기관에게 가급적 파일로 자료를 제공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이 없는 국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50대, 60대 여기는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종이도 안 주고 여부 컴퓨터 보고 지금 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디지털로 보라고 해놓고 과기부 간부들은 아날로그 보느냐 이거야. 이게 무슨 뭐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해냐 이거.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국정감사를 하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장관이 여당 의원, 그것도 윤핵관 의원에게 질타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다시금 넛크래커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나는 나만 넛크래커가 뭔지 모르는지 몰라서 나만 무식한 줄 알고 우리 박성준 간사한테 물어봐도 박성준 간사도 모르더라고. 이거 충분히 우리말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키워서 거꾸로 낀 신세가 아니라 거기서 뭔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양쪽에 낀 새우처럼 그런 처지가 되지 말고 이를 극복하자 이런 뜻이죠. 의원님들 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의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쉬운 말이 좋겠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 국감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익숙한 장면들 뭘까요? 네, 앵커는 국감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국감, 고성 지르는 거요. 뭐 증인, 피감기관장 아니면 상대 당 의원에게 소리 지르잖아요. 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 거짓말이요. 기억이 안 난다. 그 거짓말 누가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얘기를 상대방에서 통절합니까?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들으세요. 뭘 들어?
의사진행반 받았잖아요. 공정거리가 없잖아. 누구한테 그런 정보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버르장머리, 감히 이거 역시 국감장에서 자주 듣는 단어죠. 네, 이번에는 국회 산자위 국감장으로 가볼 텐데요. 야당이 우리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에 벌어진 장면인데 역시나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이라니 김한정 의원님 어디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어. 잠깐만요. 여기가 막대기로 말하는 발언 겁니까? 마무리하세요. 예. 위원장님. 예, 발언 계속하세요. 어디다가 이 사람이라니.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익숙한 장면이죠. 국감 내내 저럴까요? 네, 본인 질의 순서가 아니면 딴청을 피우는 것도 국감장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딴청 피우던 한 국회의원의 휴대전화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인데요. 산자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 문자로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첫 국감이 시작된 지 2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장면들이지만 반갑지는 않은 모습들이죠. 이렇게 지적하면 내일 국감 땐 과연 달라질까요? 네, 큰 기대는 없지만 한번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심야 시간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부를 때 내는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서울에서 송년회 끝나고 밤 11시 이후에 택시를 부르면 출발 전 요금만 10,000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야 택시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택시 강제 휴무제를 50년 만에 해제합니다. 택시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몰 수 있게 하는 알바 택시가 도입되고 택시 회사 취업도 범죄 경력 조회만 통과하면 일하면서 택시 면허를 딸 수 있게 문턱을 낮춥니다. 무엇보다 심야 택시 확대 핵심은 요금 인상. 당장 이번 달부터 밤 10시 이후 택시 호출료는 최대 5,000원까지 오릅니다. 서울의 경우 연말인 12월부터 심야 차등 기본료가 적용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최대 40%의 할증이 더 붙습니다. 택시 출발도 전에 10,000원 넘게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 자체도 1,000원 더 올라 4,800원이 됩니다.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이용객이 줄까 걱정입니다. 그동안에 수입이 너무 많이 적었어요. 이번에 많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 택시가 심야에 더 훨씬 많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택시 요금만 오른다고 올리면 손님들이 부담만 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해봐야 알지 해오지도 않고 그냥 막 택시 요금만 올린다고 이게 뭐 되나? 걱정되는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에는 지하철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요즘에는 얼마 전에 살인 사건도 있었어서 좀 위험하니까 택시를 자주 타게 되는데 10,000원이 넘어가면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정부는 대안으로 심야버스와 올빼미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늘릴 계획입니다. 2년 전 퇴출했던 타다와 우버 같은 플랫폼 서비스도 규제를 완화해 다시 활성화합니다. 심야나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해 기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대체 서비스는 지지부진해 귀갓길 전쟁은 달라지지는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물품 보관 창고에 횃불로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과 한때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아내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SUV 차량이 창고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손에 나무 막대를 들고 나타나 연신 술을 들이켭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남성이 횃불에 불을 붙인 채 5분 정도 대치를 벌입니다. 이때 횃불에서 불씨가 떨어지더니 커다란 화염이 일어납니다. 남성은 아랑곳 없이 횃불을 휘두릅니다.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의 물품 보관 창고에 불을 지른 건 어젯밤 11시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동과 차량 1대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외부도 다 타가지고 잔불 정리 초토화 돼 있었어요. 그냥 옆에 사무실 저거 전기용품 그런 거 있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냥. 경찰이 누군가 창고에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술에 취한 남성이 공장 안팎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채 횃불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해당 창고 직원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과 대질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박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가족들과의 대질 신문을 시작한 지 20분도 되지 않아 박 씨 아버지가 박 씨를 때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아버지가 박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박 씨가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내가 어디 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하느냐 그럴까 보다 이라고 하면서 때렸어요. 오늘 방검복 착용하고 출두하셨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박 씨가 방검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할 만큼 가족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가족의 욕설과 폭행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와 박 씨 친형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면서 예금 인출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박 씨의 아버지와 형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50대 친아들을 때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가 소속사 자금과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친형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의 폭행에 대한 법적 조치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폐사한 정어리떼가 경남 창원의 해안을 닷새째 뒤덮었습니다. 건져낸 양이 벌써 80톤이 넘는데요. 해경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어선이 정어리를 무단 방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정어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금세 바다를 뒤덮습니다. 어른 손가락 크기만한 정어리가 배를 드러낸 채 해안가에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폐사체를 바다 밖으로 쉴 새 없이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인근 해안가에서도 바다 정화선이 죽은 정어리를 수거해 무트로 옮기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 신고가 처음 들어온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닷새 동안 85톤 가까이 수거됐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폐사체와 심해지는 악취에 주민들은 고통입니다.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너무 막 힘듭니다. 진짜로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이 떼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좀 산소 부족에 의한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유독 정어리만 떼죽음을 당하고 기타 어종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의문점은 남습니다. 무단 방류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거품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계속 한 6일째 계속 저런 애들이 돌아다녔거든요. 해경은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모기잎도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한 달도 더 지났는데 여름보다 가을 모기가 더 극성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모기의 계절이 된 건지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윙윙거려가지고 막상 켜고 보니까 없었는데 아침 일어났을 때 물려있고. 전에는 집에서 아예 모기를 못 봤었는데 어제 집에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밥 먹는데 앞에 날아가더라고요. 때 아닌 가을 모기가 기승입니다. 중고거래장터엔 모기 퇴치물품 거래가 한창이고 22층인데 모기가 극성이다. 첫째는 6군데, 한 달 된 둘째는 11군데가 물렸다는 후기도 줄줄이 등장합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루 평균 모기의 숫자는 한여름인 8월에 비해서 지난달에 25% 정도 더 늘었습니다.
모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건 기온이 26도에서 27도 정도일 때입니다. 가을의 초입이라는 9월 기온이 평년보다 올라가면서 모기가 살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고 그 여파는 10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보다 초가을인 지금이 모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9월 기준 서울에서 채집된 모기 수는 4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하면은 습도도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아열대 기후가 기온 분포가 좀 더 올라가고 이러면은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모기의 수명도 연장이 되고 그렇죠. 서울시 모기예보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모기 발생 단계가 3단계인 주의 수준이었던 만큼 당분간 모기와의 싸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코로나 제한이 풀리면서 해외여행도 급증하고 따라서 항공권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정작 일부 항공사들은 자본 잠식, 그러니까 경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기지개를 켜던 항공업계가 원달러 환율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기름을 사오거나 비행기를 빌리고 사는데 다 달러가 필요한데 환율 폭등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항공료나 항공기 리스 비용 등 외화 결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최근 환율이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은 1,420원대에서 숨고르기 했지만 3개월 전보다 10% 가까이 뛴 상황. 아시아나 항공의 환손실은 3,580억 원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더 심각합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에어부산부터 티웨이와 제주항공, 진에어까지 적게는 200억대에서 많게는 800억대의 환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자본 잠식 우려가 나오자 일부 항공사는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은 영업으로 자금 창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잖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신호 아닌가 싶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마저 다시 오르기 시작해 경영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대한항공은 최대 16,800원, 아시아나는 최대 26,600원,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올렸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올린 건데 산유국들의 감산 추진에 경영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항공권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치명률이 낮아져서요. 간만에 가족들 손 맞잡고 마음을 나눴는데요. 출국 하루 전 아빠를 만나 눈물 흘리는 이 해외에 사는 딸 만나볼까요? 황규락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아버지를 본 딸의 얼굴엔 눈물부터 고입니다. 아빠, 피부가 너무 뽀얘졌어. 너무 예뻐졌는데? 교통사고 후 처음으로 가족 얼굴을 본 아버지도 딸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딸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재개되면서 가까스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리막에 갇혀 있어서 볼 때는 사실 아빠 손을 잡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손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죠. 면회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밥도 한 끼 함께 먹을 수 없지만 주말 면회 예약은 이미 꽉 찼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아요. 얼마만큼? 많이 좋아 보여요. 중단됐던 외부 강사 초청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4차 접종자에 한해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외부인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도 PCR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또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도 하고 나서 출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올겨울이 코로나 유행의 마지막 변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생이별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가족들에겐 오늘이 참 애틋한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태풍에 주차장이 잠기고 차를 빼던 주민이 목숨을 잃은 얼마 전 태풍 흰남노의 비극을 2016년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울산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6년이나 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울산은 포항과 달라져 있을까요?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아파트를 뒤덮은 흙탕물에 차량 수십 대가 잠겨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저 좀 봐라. 범람한 강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삼키면서 차를 빼던 주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강타한 울산은 지난달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침수 피해를 겪었던 울산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몸서리칩니다. 아슬아슬하죠. 차바 때처럼 그렇게 비가 와버리면 저희들은 속수무책. 그래서 물을 그냥 무서워요. 태풍 차바 때 물에 잠겼던 아파트인데요. 주차장 입구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차수판이 설치됐고요. 주차 중인 차량들이 빠르게 나와 대피할 수 있게끔 아파트 밖으로 통하는 문도 추가됐습니다. 아파트 차원의 대비는 했지만 주민들은 근처 태화강 대암댐이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공업 용수용인 대암댐은 홍수 조절용 댐과 달리 수문이 없습니다. 강물이 일정 수위로 상승하면 비상 여수로로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 큰 비가 오면 여수로로 배출한 물에 주변이 잠긴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여수로 주위에 차수판 설치를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수위가 넘치면 그냥 바로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 차수벽이 거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 없으면은 언제고 또 넘쳐요.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6년 전 물난리는 예측 불가한 기록적 호우 때문이라며 차수벽 설치 의무가 없다는 입장. 지난달 태풍 흰남노 북상 소식에는 어른 키만한 배수 펌프를 긴급 공수해 범람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6년 전 흘러든 물을 제때 배수하지 못해 침수됐던 울산 태화시장. 이후 곳곳에 차수판이 설치됐지만 전문가들이 침수 대책으로 제시한 배수 펌프장과 터널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은 22년 12월이었는데 중간에 보상 지연이라든지 주민 민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사 기간이 조금 연기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 계획으로. 내년에도 장마나 태풍에 마음 졸여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흰남노가 울산으로 향했다면 차바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 지적합니다. 핵심 내용이 그게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이번에 흰남노 때 포항에 뿌렸던 비가 울산에 그대로 뿌렸다 그러면은 차바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6년이란 시간이 주어졌지만 주민들의 물난리 걱정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지난주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의 희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현장을 중계하던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놓고 주민을 도우려 달려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긴 마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방송국 화면입니다. 현장을 중계하던 카메라맨이 바닥에 카메라를 놓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물살을 가르며 달려갑니다. 방송을 진행하던 특파원이 대신 카메라를 들어 현장을 보여주더니 주민들의 짐을 옮겨준 뒤 돌아온 카메라맨은 다시 촬영을 이어갑니다. 호주 방송국이 미국 플로리다 네이플스에서 촬영한 모습은 호주만이 아니라 미국 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했던 허리케인 이언으로 사망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최소 54명이 숨져 피해가 집중된 리 카운티에선 대피 안내가 늦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도 앞날이 막막합니다. Down, the water level was above the roof. The whole thing is, this is everything we could salvage. It's our lives. The water came up to here. So all the food, everything, look up to here. We got flooded. 5천 명 넘는 주 방위군 등이 여전히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복구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해독한 스웨덴의 유전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현대인에게 이 고대인들의 유전자가 2% 정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진화생물학자 스반테 파보가 환한 표정으로 네안데르탈인 골격 복제품을 어루만집니다. 1955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파보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대신 인류 진화 연구를 택했습니다. I think I haven't quite digested it yet, actually. 파보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먼 친척으로 2만 4천 년 전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정보를 완전 해독했습니다. 현대인 DNA 속에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 정도 섞인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한 부분이 코로나 감염과도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Greatest risk factor to become severely ill and even die when you're infected with the virus has come over to modern people from Neanderthals. 2010년 시베리아 남부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손가락뼈 DNA를 분석해 지금까지 발표된 적 없는 멸종 고인류인 데니소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파보는 노벨상 역사상 7번째 부자 수상이라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부친은 스웨덴 생화학자 수네 베리스트렘으로 1982년 생물학적 활성물질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페보는 2014년 회고록에서 혼외자로 태어나 친부를 가끔만 보며 자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노벨상 시상식은 3년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2월 초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가을비가 흠뻑 쏟아지더니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부쩍 쌀쌀할 텐데요. 한편 동쪽 지역은 비 소식이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최고 80mm,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너울도 높게 밀려올 수 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쪽은 가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오늘보다 4도가량 낮은 13도, 14도로 출발할 텐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은 21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10도 가까이 아침 기온이 내려갈 텐데요. 이제는 두툼한 가을 외투를 꺼내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가로질러 쏜 탄도미사일은 괌 미군 기지까지 닿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다음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이 뜻대로 안 되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당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지금 이 시각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밑 외교와 철저한 안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